그래서 지난번에 파일이 5개로 갈라져 있다. 뭔 얘기하고 있었지? 반응 후 남는 다른 이온들의 개수비. 그치?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이용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자, 이 지점이 이제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나? 그 전에는 총 이온수의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 그렇지? 이거 다음부터는 증가하기 시작을 하지만 완전히 중화되는 이 지점 전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항상 일정.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고난도 문제들의 경우에는 존재한다. 그렇지? 요거는 일단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주로 화학 원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고난도 문제를 풀다가 아주 가끔씩 보게 될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참고해 줄 만한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48쪽에 그래서 위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통합과학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그래프인데 이제 여기 있는 용액을 조금씩 넣었을 때 이 안에서 이온들은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를 간단하게 그림과 그래프로 표현을 해준 거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의 종류랑 물질을 서로 짝짓는 거 이게 이제 이번 단원의 핵심 문제 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이제 지금 그래프에 없는 내용 하나를 추가했었어. 뭘 추가했냐면은 NaOH를 내가 처음에 40m 준비했다라는 말을 추가를 시켰지. 자,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자, 이 지점, 자 완전히 중화되는 이 지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 그렇지? 우리 이제부터 이 완전히 중화된다라는 표현을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줄여서 표현할 거냐면 중화점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중화점. 자, 그리고 이 중화점에서 내가 이제 무엇의 부피를 얘기할 거냐면 이 HCl의 부피를 얘기할 거야. 그래서 자, HCl의 부피가 20m였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렇게 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피가 주어지게 되면 이제부터 뭘 구할 수 있게 된다? 바로 두 물질의 농도비를 구할 수가 있다. 농도비.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NaOH는 40m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자, HCl을 20m만큼 넣었더니 얘가 완전히 중화돼서 중화점에 도달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에서 사용했었던 대로 얘들이 완전히 중화됐다는 얘기는 자, H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NaOH는 40을 썼고 HCl은 20만큼을 썼으니까 얘들의 개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앞에 붙어있는 두 물질의 이 농도의 값이 차이가 나줘야 되겠지? 농도가 몇 대 몇이 돼야 이 둘이 같아질 수 있어? 바로 1대 2. 즉 중화점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두 물질의 농도비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농도비는 바로 중화점에서의 부피비의 역수가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줄 수가 있어. 수창하니? 이해되니? 좀 쉬운 문제는 여기 있는 일정량의 NaOH의 농도를 미리 알려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야 얘는 10m당 NaOH가 N개 들어있어. 뭐 이런 식으로 농도를 줄 수도 있지. 하지만 주지 않아도 우리는 농도비를 구해서 이것을 활용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렇게 농도를 구한 다음에 농도비를 구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농도비를 알았는데 그러면 이 실험에서 HCl이 20m 들어갔었던 중화점 말고 내가 만약에 얘를 30m 사용하면 이 30m 사용한 시점에서 자 남아있는 이온의 종류와 자 그것의 개수비는 어떻게 되니? 자 이런 질문 해줄 수 있겠지. 이거 이해돼? 자 이런 질문이 이번 잘 나오는 질문 중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뭘 구했기 때문에 각각 개의 물질의 농도비가 1대2인 걸 구했고 이제 HCl을 30만큼 사용했다는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자 NaOH는 자 농도가 1이었어. 근데 부피는 40만큼이 준비가 되어 있었지. 자 둘이 곱하면 자 개수는 40개. 자 이와 40개 안에는 Na 플러스와 OH만 각각 만들어지는데 몇 개씩 만들어진다? NaOH가 40개니까 Na 플러스 OH만 각각 몇 개씩? 몇 개씩? 몇 개씩? 정신 빼놓고 있었지. 눈만 떠 날 보고 있다고 날 보지 않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 날 보고 있으면 보지 않는다. 그치? 자, 내가 얘기했다시피 NaOH가 40개다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NaOH 플러스 OH 마이너스 각각 20개씩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실수도 정말 많이 한다고 얘기했었어. 자, 그런 실수하면 안 돼. 자, NaOH가 전체 40개면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각각 40개씩 만들어지는 거야. 자, 같은 방법으로 HCl. 자, HCl의 농도 몇인 거 구해놨냐면 위에 거에 2배인 거 구해놨었지. 자, 얘 부피 몇 만큼 준비했다고 했었어? 30만큼 준비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자, 그러면 얘 몇씩 만들어져? 60개. 그러면 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각각 몇 개씩? 그렇지, 역시 각각 60개씩. 그렇지? 자, 얘들이 반응을 해. 어떻게 반응해야 돼? 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어차피 구경분이니까 별로 반응 안 해. 얘들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자, 누구만? 알자 이온 둘만 서로 반응해야 되겠지. 자, OH 마이너스가 적으니까 얘 전부 쓰여야 돼. 그러면 H 플러스 몇 개 쓰여? 40개 쓰였으니까 몇 개 남아야 돼? 그렇지, 20개 남아야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이온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누가 남았었냐면 H 플러스 남았고 Cl 마이너스 남았고 Na 플러스 남았지. 자, 그것들의 개수의 B는 20, 그 다음에 60, 40이니까 1대 3대 2라고 구할 수 있겠지. 자, 요거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학교들에서 어렵게 내는 이 파트 문제.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된 이온 그 물질 가지고 아예 부피비를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 나오는 실험 말고. 그렇지? 결국 문제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위에서 준비된 NaOH를 뭐 30만큼 준비했다. 그 다음에 HCl을 20만큼 준비했다. 얘들 어떻게 되겠니? 누가 남겠니? 그렇지? H2는 몇 개 만들어지겠니? 이런 질문. 결국 자, 우리한테 준비한 부피, 그 다음에 중화점에서의 부피를 줌으로써 농도비를 구하고 이렇게 구한 농도비를 실제 물질 혹은 이온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에 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일반적인 통합과학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어려운 문제 유형들의 대부분입니다. 그치? 자, 이걸 이해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농도비와 부피비를 이용한 개수비 구하는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되겠지? 자, 이런 문제들을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많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기본 문제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맡았던 학교들 중에서도 뭐 화성고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몇몇 학교들은 좀 적극적으로 내는 편이었고 대부분은 농도비 정도만 물어보는 문제들을 주로 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내용들 정리해보시고 사용할 수 있게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쪽에 3번까지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실험에서 몇몇 이제 독특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독특한 그래프.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었던 총 이온수, 전체 이온의 개수의 변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온의 개수는 쭉 유지가 돼. 언제까지? 이 중화점까지는 쭉 유지가 되다가 중화점을 넘긴 다음부터는 개수가 이렇게 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독특한 그래프가 되겠고요. 한 가지 그래프를 더 설명하기 전에 이제 뒤 내용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일단 이해됐니? 이거 지울게. 어디를 지우지? 왼쪽을 지울까? 자, 중화 반응, 우리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중화 반응은 바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인 발열 반응이라는 겁니다. 발열 반응, 열이 나와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그 물과 염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열이 방출되는 이런 반응입니다. 당연히 이 열의 양은 뭐에 비례하겠어? 열의 양 자체는 이 중화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느냐에 비례할 테니까 뭐에 비례한다? 바로 생성된 물 분자의 수랑 비례하게 됩니다.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겠지?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그런데 마인을 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열이 많이 발생해? 그러면 온도도 그만큼 높아지겠지? 둘이 비례하겠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원인에는 열의 양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이 온도의 양에 대해서 그리고 열의 값에 대해서 비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방금 앞에 있는 실험에서 이제 뭐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열의 양, 열량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열량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 당연히 중화 반응이 점점 일어나고 있으니까 열이 점점 높아질 거야. 그지? 그런데 중화점에 딱 도달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부터는 열의 양. 방금 앞에 있는 실험에 대해서. 아니지. 유진. 그렇지. 변하지 않아야죠.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화점 이후부터는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열량이 증가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열량이 이렇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럼 얘랑 비교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무슨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번에는 온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온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온도가 당연히 처음에는 어떤 온도 값을 갖고 있다가 열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열량 온도가 쭉 늘어나게 높아지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딱 중화점에 도달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왜 줄어들죠?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자, 열량은 변함이 없지. 그런데 뭐가 변해? 바로 용액의 전체 부피가 바뀌죠.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 그렇지? 계속 내가 넣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열량은 없지만 물질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만큼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위에 온도가 증가하는 이유,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와 온도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좀 달라.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화 시 발생하는 열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지만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이 중화열이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화열은 변화가 없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데 그지? 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용액의 전체 부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열량과 온도의 변화, 자, 요 두 가지를 앞에 있는 실험에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50쪽에 첫 번째 그래프가 그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어쨌든 우리는 뭐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와 낮아지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화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중화점을 찾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용액의 온도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두 번째 실험 바로 뭡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산과 염기 중에 하나는 일정량을 준비해 놓고, 그지? 거기에다가 다른 한쪽을 조금씩 넣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산과 염기의 양을 둘 다 조절을 하되 뭐만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요익을 넣어주는 거죠. 즉, 내가 첫 번째 실험은 산을 10만큼 넣고 염기를 50만큼 넣었어.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주는 거야? 얘를 20만큼 넣고 얘를 40만큼 넣고, 그 다음은 얘를 30만큼 넣고 30만큼 넣고, 얘를 40만큼 넣고 20만큼 넣고, 이런 식으로. 자, 얘의 양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전체 부피는 60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실험하는 이유는 뭐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아까 앞에 있는 열량 그래프랑 온도 그래프가 모양이 달랐어, 그지? 그 이유는 전체 부피의 변화 때문이었어. 그러면 전체 부피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열량 그래프랑 온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일치하게 되겠지. 열량이랑 온도 그래프를 일치시켜서 온도를 보는 것만으로 뭘 확인하기 위해? 열량을 확인하기 위해. 자, 이와 관련된 그래프가 50쪽의 두 번째 표에 들어있는 그래프들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A, B, C, D, E까지 각 지점들이 찍혀져 있는데, 이때 각 지점에서 온도와 함께 산과 염기를 몇씩 넣었는지 그 부피비가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온도가 이렇게 높아졌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가 중화점이구나? 바로 온도가 제일 높은 C가 중화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중화점인 거 알았어. 그럼 이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지? 역시 중화점에서의 부피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부피비를 이용해서 두 용액의 농도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옆에 또 다른 그래프를 준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 자, 대부분의 참고서를 보면 이 실험에 대한 데이터로 이런 그래프를 항상 줘. 그래서 둘의 부피가 같은 경우를 주로 예를 들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한다? 부피가 같으면 중화점이구나 라는 착각들을 종종 해. 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같이 그려준 거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봤더니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전체 부피의 양은 60을 일정한데 여기 20, 40을 넣었을 때 산을 20 넣고 염기를 40만큼 넣었을 때 온도가 제일 높은 B지점에서 중화점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부피비를 먼저 확인해서 중화점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자,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먼저 기준으로 두고 이걸 중화점으로 보고, 자, 거기에서의 부피비를 구한 다음에, 자, 그 부피비의 역수로 농도비를 구하는 과정을 풀어줘야 된다. 절대로 부피가 같은 지점을 중화점으로 무조건 보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문제 이해되십니까? 결국 이제 중화점에서의 부피비를 이용해 농도비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구해진 농도로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이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의 고난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연습하는 고난도 문제들은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예전 교육 과정의 화학 1이 이 산과 염기 중화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가 대부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어들만 이제 통합과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바꾸고 문제 유형은 화학 1에 있는 내용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난도 문제들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연습하시면 되겠다. 밑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바로 이 중화점을 찾는 방법으로 전류의 세기를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이온들의 총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전체 농도라고 하죠. 자, 이온들의 전체 농도랑 비례하는데 이 뭐에 비례하는지 기억할 필요 없고 어디에서 중화점에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한 지점이 중화점이 된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동학과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거의 안 나왔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온도를 통해 알아낸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마무리죠. 역시 앞에 있는 산화 환원과 마찬가지로 이 중화 반응의 얘들 실제로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의 취향이 많이 반영이 돼서 어떤 것들을 좀 더 좋아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음식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생선 비린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죠. 요즘에도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뭐 어디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 생선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는 뭔가 상했다는 뜻이다. 그렇죠? 먹으면 안 된다. 레몬즙을 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토양이나 호수의 산성화, 그렇지? 이걸 중화시키는 내용들로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제산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 특히 요즘에 워낙 이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쪽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제산제 문제들이 꽤나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는 학교 선생님 취향이라서 학교 선생님이 그쪽에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지고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내가 제산제를 먹고 싶어 속이 쓰린데 그래서 제산제를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집에 제가 제산제가 없어. 그럼 제산제를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석회수 먹으면 돼. 석회수. 먹을 수 있어요? 석회수가 COH2잖아. 그치? 이게 염기성이잖아.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먹을 수 있냐? 왜? 먹으면 안 돼. 왜 먹으면 안 돼? 석회수. 전기가 뚫려? 잘. 실제로 그 석회수는 꽤 강염기 용액이죠. 강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알아? 석회수를 마시면 위장이 뚫린다면 어떻게 알아? 제산제는 다 염기성이잖아. 그럼 걔네들을 왜 먹으면 안 뚫려? 약염기. 그러니까 약염기랑 강염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약염기 물질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낸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서술형 문제를 냈었는데 거기서 나온 정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집에 있는 혹시 베이킹 파우더가 있으면 이 베이킹 소다를 물에 희석시켜서 마신다가 이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이 약염기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선생님들의 취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역시 내가 학교들별로 수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추가됐던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한 번씩 문제 풀기 전에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정말 요거 벌에 쏘였을 때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일단 요즘에 벌에 쏘이는 일이 잘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수를 약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점점 그 나오지 않게 된 예들도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다만 여기 54쪽에 나와 있는 31번부터 34번 같은 문제들처럼 기본적으로 쉽든 어렵든 이 파트에서 만약에 문제를 좀 많이 낸다라고 한다면은 이 농도비 관련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33번과 34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34번만 볼까? 34번. 선생님 근데 중화반은 네. 일어나기 전까지 총 이온수가 같은 거 아니에요? 중화 전까지만. 중화 전까지만. 네. 근데 그 전류의 세기가 변할 때 중화점에서 왜 중화점 될 때까지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농도가. 개수는 변함이 없죠. 아 부피. 그렇죠. 부피분의 개수, 농도. 그래서 아까 제가 전체 농도라고 써놨죠? 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이온의 개수만 따지면은 변화가 없지. 하지만 부피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부터는 이온 개수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도가 조금씩 상승하게 되고요. 이해되시죠? 뭐 얘기하고 있었죠? 34번 문제. 잠깐 볼까? 너희가 한번 잠깐 풀어볼까? 34번. 삼십사 번을 풀기 위해서는 가와 나를 잘 비교해야 돼요. 가와 나를 봤을 때 H2SO4는 증가했어. 그 다음에 NaOH 양은 줄어들었어. 그랬더니 제 오른쪽 끝에 있는 디귿 이온의 개수가 4에서 0으로 변했거든. 산이 증가하고 염기가 감소했더니 디귿 이온이 줄어서 0이 되어버렸어, 값이. 그치? 자, 요게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얼마나 복잡하게 꼬아 놓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이 단원에서 낼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씩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학교에서 내든 안 내든 일단 학교 시험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선생님이 주로 설명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문제를 내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초반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을 하다가 점점 학교 수준에 맞춰야 되겠죠. 자, 34번 문제. 사실 이렇게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좀 잘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H2SO4랑 NaOH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의 부피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만큼 준비했다가 두 번째는 15와 25만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이온들을 봤더니 이온들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개수가 별로 없어. 근데 유일하게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이 디귿 이온이야. 디귿은 첫 번째 실험에서는 4개만큼이 남았다가 그 다음에 0개만큼으로 줄어들었어. 이게 좀 변했단 말이야. 일단 여기 이제 0개가 됐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 0개. 그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0개, 그러니까 두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0이 될 수 있는 이온 당연히 누구밖에 없냐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구경분 이온인 SO4E-랑 Na+는 이 0이 될 수가 없는 애들이야. 얘들은 반응하지 않으니까 아예 넣지 않는 이상 0이 될 수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0이 된 애는 무조건 H+ 또는 OH-가 돼. 내가 아까 이제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가와 나에서 이렇게 변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냐면 H2SO4는 증가했어. 산은 증가했고 NaOH는 감소했어. 염기는 감소했는데 그때 역시 감소한 게 누구냐면 디귿 이온이거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디귿 이온이 무엇이다? 자, 얘가 OH- 그치? 일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왜냐면 H+ 같은 경우에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반응하더라도 얘는 늘어나야 정상일 것이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OH-가 디귿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와 있는 나머지 이온들의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기억 니은의 정체와 함께 두 이온의 농도 B까지 한번 구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4개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는 H2SO4랑 NaOH의 우리가 농도를 모르니까 이것들의 농도를 뭐 우리 마음대로 써봅시다. 그래서 A와 B라고 써볼게요. 얘 농도를 A, 얘 농도를 B.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실험 가에서는 H2SO4가 10A만큼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NaOH가 30B만큼 있었던 거죠. 자, H2SO4 안에는 이제 H+랑 SO4E-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H2SO4가 10A개 있었다면 얘는 몇 개만큼 있어야 돼? 20A개만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O4E-는 10A개만큼 있어야 돼요. 자, 역시 자, NaOH가 30B만큼 있었다면 이 안에 Na+와 OH-는 둘 다 30B, 30B만큼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OH-의 개수는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누가 더 많게 된 거니까 OH-가 남았으니까 얘가 더 많게 된 거지. 그래서 남은 OH-의 개수는 바로 30B에서 20A개만큼을 뺀 것이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네. A, B가 농도 아씨, 너무 같다고 했잖아. 네. 미안. 그러면 둘 다 A라고 두면 되죠. 그럼 문제가 더 쉬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30A에서 20A를 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값이 0.4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요거는 뭐 아까 보니까 n 같은 것도 썼던데 뭐 상관없습니다. 표시는 자기 마음대로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뭐 n 같은 거 쓰는 게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한 거고 그래서 그냥 이런 값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H2SO4랑 NaOH의 농도를 각각 0.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온들의 농도도 한번 개수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얘는 이제 안 남았을 테니까 구할 필요가 없고, 얘는 0.4에다 10 곱하면 4, 30에다가 0.4 곱하면 12. 근데 지금 10이라고 나온 애가 니은이지. 그래서 우리는 니은은 바로 Na 플러스.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실험. 이번에는 나에서를 보면은 얘는 15, 20으로 썼어. 자, 여기다 역시 위에 나와 있는 농도 0.4 곱해. 얘는 여기다 0.4 곱하면 6 나오고요. 여기다 0.4 곱하면 10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H 플러스는 이거의 2배, 12개, SO4 E-는 6개. 자,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각각 10개씩. 자, 옆에 있는 이온 같은 6개짜리가 있네. 자, 6개짜리 있는 거 SO4 E-죠. 때문에 기억은 SO4 E-. 정리되니?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3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실험 다해서 각각 20, 20씩 사용했을 때 여기는 Na 플러스와 SO4 E-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둘의 농도 똑같고 부피가 같기 때문에 얘들 개수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의 A와 B는 같다. 니은의 기억은 SO4 E-였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요. 디귿에 BTB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용액. 자,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에서 초록색,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나에서는 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산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노란색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기억 하나만 맞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농도와 부피를 활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작업들을 잘 해줘야 되고요. 이 문제는 좀 드물게 H2SO4가 나왔기 때문에 H2SO4의 개수랑 H 플러스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잘 사용해줘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들 풀이 연습을 쭉 해나갈 것이다.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요 다음 파트가 그 열의 출입 반응이거든요. 열의 출입 반응.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발열 반응이랑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프린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요 파트가 일단 지금까지 전 교육 과정이 없었던 거였어. 전 교육 과정이 없었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내용이 엄청 적어. 위가. 일단 학교에서 어디까지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요 파트가 그 화학 1에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주변에 흡열 반응은 뭐가 있고 발열 반응이 뭐가 있느냐 구분하는 문제 유형이거든. 그래서 이 반응의 종류만 알면 되는 암기형 파트예요. 그래서 별로 할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프린트 형태로 정리하고요. 오늘 여기 중화 반응을 했으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중화 반응의 뭐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우리가 오늘 중화 반응에서 고난도 파트 농도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계속 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쉬는 시간 후에 이거를 문제풀이 좀 해볼게요. 문제풀이 좀 해보고 오늘 과제는 기본 문제로 드릴 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수업 시간에서도 고난도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혹시라도 여기 관련돼서 고난도 내용을 좀 수업을 하시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그 내용들을 그때그때 좀 추가
진행을 해볼게요. 쉬었다가